처제, 나 지금 취해서 실수하고 싶은데 그래도 돼? 칠흑 같은 어둠 속 형부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창밖에서는 하늘이 뚫린 듯 빗소리가 쏟아지고 있었고 정전된 거실에는 오직 저와 형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절해야 하는데, 밀어내야 하는데 제 손은 저도 모르게 형부의 셔츠 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제 쪽으로 당기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집을 비운 비 오는 밤, 우리는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 앞에 섰습니다.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전으로 되돌려 볼까요? 그날 밤은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리던 밤, 집안의 공기는 물을 머금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도 언니는 화장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언니의 입술, 그것은 붉다 못해 검게 보였습니다. 언니는 입술을 칠하고 지우고 다시 더 진하게 칠했습니다. 마치 오늘 밤 누군가를 확실하게 사로잡으러 가는 포식자처럼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지금 밖에 태풍 온대 뉴스 못 봤어? 꼭 나가야 돼? 하지만 언니는 거울 속에 제 눈을 피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시끄러워. 중요한 모임이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너처럼 집구석에만 박혀있는 줄 알아? 야, 김수아, 너 거기 멍하니 서있지 말고 내 검은색 길이나 찾아와. 언니는 제 걱정을 비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언니네 신혼집에 얹혀 살고 있는 저 김수아, 저에게 처제라는 이름은 허울뿐이었고 실상은 눈칫밥 먹는 식객이자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형부 볼 면목이 없어 저는 늘 죄인처럼 지냈지만 언니는 그런 제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던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형부에 대한 배려가 아닌 자신의 알리바이였습니다. 형부 오면 밥 차려줘. 그리고 나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해. 어디 갔냐고 물으면 적당히 둘러대고 친구 만난다고 하든가. 너 거짓말 잘하잖아. 괜히 꼬투리 잡히게 하지 말고 눈치껏 해. 알았지? 언니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나갔습니다. 진동하는 향수 냄새, 그 독한 꽃향기가 눅눅한 빗물 냄새와 섞여 비릿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언니가 나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언니가 나간 집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빗소리만이 집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거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형부가 올 시간입니다. 이 넓고 차가운 집에 저와 단둘이 남겨질 그 사람, 나의 형부 강민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없다는 묘한 해방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형부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일까요? 저는 괜히 거실 간접 조명만 남기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현관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락 번호가 눌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 무겁고 지친, 하지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남자의 발소리.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형부. 형부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센서등 아래 드러난 형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쪽 어깨가 비에 젖어 검게 물들어 있었고 빗물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형부는 젖은 재킷을 벗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재킷을 받아드는 순간 형부 특유의 채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차가운 빗물 냄새, 쌉싸름한 담배 냄새, 그리고 옅은 스킨향. 그것은 위험하고도 아찔한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재킷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혜진이는? 형부의 낮은 목소리에 저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아, 언니는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어요. 금방 온다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제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난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거짓말 안 해도 돼, 처제. 네. 혜진이 오늘 안 들어와. 전화기도 꺼놨던데. 뭐 알잖아. 언니 성격? 형부의 말투는 너무나 담담해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의 외출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이 폭우 속에 고립된 섬 같은 집에 형부와 저
단둘뿐이라는 사실을요. 식탁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오직 창밖의 빗소리와 식기가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형부는 말없이 제가 끓인 김치찌개를 먹었고 저는 형부의 눈치를 살피며 깨작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형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맛있네.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처제 음식 솜씨 좋다고. 혜진이보다 낫네 훨씬. 형부는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만지작거 하며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처제한테 이런 꼴 보여서.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할 텐데 언니라는 사람은 밖으로만 돌고 집안일은 다 처제가 하고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내 아내 하나 단속 못하고 처제까지 고생시키는 게 남자로서 참 쪽팔리네. 그 웃음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식탁 위에 놓인 형부의 손등을 덮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 하지만 어딘가 텅 비어 보이는 손, 잡아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처제로서 품어서는 안 될 금지된 감정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처럼 제 마음속 둑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부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깊게 일렁였습니다. 처제 오늘 비도 오는데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우리는 거실 바닥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불편한 식탁 의자가 아닌 낮은 바닥, 그 눈높이가 우리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천둥 소리도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 둘만 남겨두고 멸망해버린 것 같은 기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둠 때문일까요? 형부의 셔츠 단추 2개가 풀려있는 모습이 자꾸만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처제 만약에 말이야. 내가 혜진이랑 이혼하면 처제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이혼이요? 형부 많이 취하셨어요. 응, 취했어. 취해야만 할 수 있는 말이니까. 형부는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소파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 지쳤어. 아니 사실은 오래됐어. 쇼윈도 부부로 산지도. 혜진이밖에 남자 있는 거 나 다 알아. 처음엔 참았어. 근데 요즘은 자꾸 딴 생각이 들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혜진이가 아니라 수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수아가 끓여주는 찌개 먹고 수아랑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게 내 유일한 낙이라는 생각.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고백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희망 고문일까요? 형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취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위험했습니다. 나 나쁜 놈이지. 아내 동생을 앞에 두고 처제를 여자로 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 콱광 하는 괴능과 함께 집 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오직 창밖의 번개 불빛만이 간헐적으로 번쩍이며 거실을 비췄습니다. 깍! 형부! 저는 공포심에 반사적으로 옆에 있는 형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형부의 팔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인지 형부의 심장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수아야. 형부의 품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핑계 삼아 서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번쩍 하고 칠 때마다 형부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보였습니다. 형부의 뜨거운 시선이 제 입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형부의 손이 제 떨리는 등을 어루만지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은 가족으로서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수아야, 나 지금 취해서 실수하고 싶은데 그래도 돼? 어둠 속에서 형부의 뜨거운 입술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형부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절해야 하는데, 밀어내야 하는데 제 손은 저도 모르게 형부의 셔츠 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언니가 없는 집, 그리고 완벽한 어둠. 이 빗소리가 우리 비밀의 유일한 목격자가 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 앞에 섰습니다. 수아야, 실수하고 싶은데 그래도 돼? 형부의 그 위험한 속삭임이 귓가에 닿았을 때
제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칠 때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형부의 젖은 눈동자. 그 눈동자에 비친 저는 겁에 질린 처제가 아니라 욕망에 흔들리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도덕심보다 이 남자를 안고 싶다는 본능이 앞섰습니다. 형부의 거친 손길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뜨거운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축축하고 절박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와인의 달콤한 향기, 비릿한 빗물 냄새, 그리고 형부에게서 나는 씁쓸한 담배 향이 뒤섞여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린 가족인데, 언니가 알면. 머릿속에 경고등은 요란하게 울려댔지만 제 팔은 이미 형부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2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제 짝사랑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빗소리에 고립된 거실 바닥에 뒤엉켜 서로를 탐했습니다. 형부의 셔츠 단추가 뜯겨나가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살이 부딪히는 소리. 이 어둠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 비가 세상을 다 삼켜버려서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구석, 먼지 쌓인 유선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쓰지 않는 그저 장식용으로 두었던 집 전화. 그 낯설고 날카로운 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형부와 저는 감전된 사람처럼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정적,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집요함이었습니다. 형부가 거칠게 숨을 고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이라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마른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형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열기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전화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누굴까? 이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핸드폰도 아닌 집 전화로 전화를 걸 사람은 혹시 언니일까? 여보세요. 형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강민준입니다만 누구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형부의 등 뒤로 흐르는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였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소화기를 쥔 형부의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른 것을.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 자격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형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메웠습니다. 형부가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지독하게 차갑고 서늘한 체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형부 누구예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부는 어둠 속에서 제 쪽으로 다가오지 않고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옷 입어. 처제 나가야 돼. 네? 이 빗속에요? 어디를? 병원 혜진이가 쓰러졌대. 언니가 쓰러졌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고라도 난 걸까? 혹시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기라도 한 걸까? 하지만 형부의 다음 말은 저를 더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모텔에서? 네, 강남에 있는 모텔에서 119가 출동했대. 같이 있던 남자는 도망갔고 모텔 주인이 신고했다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요한 모임이라던 언니, 태풍이 와도 가야 한다던 그 중요한 비즈니스 모임이 모텔이었다니. 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너무나 덤덤하게 바닥에 떨어진 넥타이를 주워 맸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비였습니다. 와이퍼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차 안의 정막을 깼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형부는 주먹을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빗물 젖은 도로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는 형부의 옆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와 입을 맞추던 남자, 그리고 지금 아내의 불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남자.
이 기묘하고도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형부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위로를 할까요? 저 또한 언니를 배신하려던 공범인데. 형부. 미안해.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한 채. 처제한테 이런 꼴까지 보게 해서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할 걸 그랬나 봐. 근데 혼자 가기가 무서웠어. 내가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나를 못 믿겠어서.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가야죠. 그래도 언니인데. 언니. 형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언니지. 근데 처제, 가서 뭘 보든 놀라지 마. 그리고 혜진이가 깨어나서 무슨 말을 하든 믿지 마. 그게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차는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리자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신음소리,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 우리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처치실 가장 안쪽 커튼 앞으로 갔습니다. 형부가 잠시 망설이다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곳에 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번져서 눈밑이 검게 물들었고 입술에 발랐던 그 붉은 립스틱은 턱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언니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격식 있는 자리라며 보여줬던 단정한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속옷이 훤히 비치는 검은색 시스루 원피스,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스타킹. 누가 봐도 오직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작정하고 입은 옷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의사가 차트를 보며 건조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강혜진 환자분 과음하셨고 약물 반응도 있습니다. 약물이요? 형부가 되물었습니다. 내 수면유도제 성분인데 알코올이랑 섞여서 쇼크가 온 것 같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깨어나려면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위세척은 했고요. 형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형부는 의사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침대맡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언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더러운 오물을 보듯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언니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형부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은 왕자님. 형부는 저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봤지? 이게 언니의 진짜 모습이야? 형부는 익숙하게 패턴을 풀었습니다. 언니는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않았더군요. 제 생일도 형부 생일도 아닌 본인 생일로 형부가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읽어봐. 처제가 직접 봐. 이 여자가 우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봐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핸드폰 속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오늘 남편 늦게 들어와. 내가 그쪽으로 갈게. 동생년한테 집안일 다 시켜놨어. 걔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신경 안 써도 돼. 저번처럼 약 챙겨왔지? 오늘은 밤새 놀자. 남편 놈 전화는 씹으면 그만이야. 문자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동생년,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언니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불륜을 위한 알리바이이자 집을 지키는 멍청한 하녀였을 뿐입니다. 지난 2년 제가 형부 눈치를 보며 언니 비위를 맞추며 죄인처럼 살았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제. 형부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가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쇼윈도 부부로 살았는지, 내가 왜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는지. 형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는 언니가 아닌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혜진이를 포기했어.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수아 너 때문에 참았어. 내가 이혼하면 처제가 갈 곳 없을까봐. 이 집에서 쫓겨나면 처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버텼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형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언니 눈치를 보며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 없는 제 처지를 저보다 더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고통보다 저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참아. 오늘부로 끝이야. 형부는 언니의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수아야, 여긴 숨 막혀. 언니는요? 깨어나면 알아서 오라고 해. 그리고 난 이제 저 여자 보호자 안 할 거야. 형부는 제 손목을 잡고 응급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간호사가 불렀지만 형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손목을 잡은 형부의 손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되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형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 창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다시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형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체념과 슬픔은 사라지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강렬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하야, 네, 형부. 아까 하던 거 마저 하면 나 진짜 나쁜 놈일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형부의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언니에 대한 죄책감, 그런 건 이제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언니가 기만하고 버린 이 남자를 제가 갖고 싶어졌습니다. 아니요, 나쁜 놈 아니에요, 형부.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부가 제 뒷목을 감싸고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치유이자 우리를 기만한 세상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깨져버린 유리구두의 파편은 날카로웠지만 우리는 그 위를 맨발로 걷기로 했습니다. 피가 나더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야, 김수아, 너 어제 형부랑 뭐 했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언니가 투 하고 던진 질문. 그 질문에 저는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손을 떨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가에 묻은 커피 거품을 닦아냈습니다. 글쎄, 뭐 했을 것 같아? 언니가 상상하는 거 다 했어. 언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 뜨겁고 축축했던 입맞춤 이후 우리는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고, 아니,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제 안의 공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은 언니의 영토였고 저는 얹혀 사는 식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이 집은 우리 둘만의 밀실이 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뒹구는 와인병, 형부가 벗어둔 넥타이, 그리고 소파에 베어있는 우리의 숨결, 모든 것이 우리의 공범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저를 침실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들어가서 자, 혜진이 올 때까지 문 잠그고 있어. 형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박혔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어락 소리,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 심장은 반사적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학습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는 그 사람이 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병원복이 아닌 어제 응급실에서 입고 있던 그 시스루 원피스 차림 그대로.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표독스러웠습니다.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하고 링거를 맞고 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뻔뻔한 기세였습니다. 아우, 머리야. 언니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서 있는 저를 보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야, 김수아, 물 좀 줘. 얼음 띄워서. 언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밑바닥을 형부와 제가 모두 봤다는 사실을, 자신이 중요한 모임이라고 속이고 간 곳이 모텔이었다는 걸 들켰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니 괜찮아? 어디 아파? 하며 호들갑을 떨었겠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잔에 얼음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물잔을 언니 앞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야 살살 좀 놔라. 너 언니 아픈 거 안 보여? 언니가 눈을 흘기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 붉게 남은 자국들, 목이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 어제 어디 갔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최대한 건조한 목소리로. 언니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뱉어냈습니다. 어디긴 친구들 모임 갔다가 술을 좀 잘못 마셨어. 급체해서 응급실 갔다 왔어. 아유, 죽다 살아났네. 모텔에서 수면제와 술을 섞어 마시고 쓰러진 게 급체라니.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언니는 제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형부는 출근했어? 아니, 서재에 계셔. 뭐야, 아직 안 나갔어? 아 짜증나. 나 몰골 이런 데 마주치면 잔소리 할 텐데. 언니는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남편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자존심. 그게 언니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형부가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셔츠를 차려입은 모습. 하지만 그의 표정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언니가 형부를 보고 흠칫 놀라며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픈 척, 연약한 척. 그녀의 전매 특허인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나 어제 너무 아팠어. 친구들이랑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언니가 비틀거리는 척하며 형부에게 기대려 했습니다. 평소라면 형부는 무뚝뚝하게라도 받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형부는 언니가 닿기도 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공을 가른 언니의 손이 민망하게 멈췄습니다. 여보? 형부는 언니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곧장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서 있는 제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수아야, 밥 먹었어? 그 한마디, 언니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형부가 저에게 저렇게 다정하게 묻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를 무시하고 저를 먼저 챙기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니요, 아직. 제가 당황해서 대답하자 형부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가서 먹자. 브런치 맛있는데 예약해놨어. 옷 입고 나와. 뭐?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나 아파서 들어왔다니까. 아픈 마누라는 본체 만체하고 처제랑 밥을 먹으러 가겠다고? 형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멸조차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무관심. 아프면 약 먹고 자. 밥 차려달라고 처제 괴롭히지 말고. 뭐라고? 그리고 당신 술 냄새나. 씻고 자. 형부는 그 말만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언니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부의 등 뒤에서 저는 언니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언니가 평소 저를 비웃을 때 짓던 그 표정 그대로. 언니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는 걸 뒤로하고 저는 형부를 따라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언니의 비명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 야 김수아, 너네 미쳤어. 하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현관문에 가로막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놀랐지? 아니요, 조금 통쾌했어요. 제 솔직한 대답에 형부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혹은 도망친 연인들처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강가를 걸었습니다. 언니라는 존재가 없는 세상은 이렇게나 평화롭고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 저녁부터였습니다. 저녁 8시, 우리가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샤워를 하고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녀가 시켜 먹은 배달 음식 찌꺼기와 맥주 캔이 널려 있었습니다. 왔어? 언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형부를 번갈아 쳐다보며 탐색전을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남편과 동생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형부는 대꾸도 없이 서재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언니가 불렀지만 형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방문을 노려보던 언니의 시선이 이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 같은 눈빛. 야, 너 이리 와서 앉아봐. 언니가 소파 옆자리를 탕탕 쳤습니다. 저는 순순히 가서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추뼛거리지 않고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그 태도가 언니를 더 자극했습니다. 너 오늘 하루 종일 형부랑 뭐 했어? 밥 먹고 차 마시고 드라이브 했어. 드라이브? 내가 형부랑 드라이브를 왜 해? 형부가 답답하다고 해서. 언니가 속 썩이잖아. 뭐, 이 미친 기집애가. 언니가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때릴 테면 때려봐. 형부가 나오면 넌 끝장이야. 제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언니는 제 기세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너 많이 컸다. 얹혀 사는 주제에 눈에 뵈는 게 없니? 언니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형부가 다 알고 있는데. 뭘 알아? 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언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형부가 제 귀에 속삭였던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왕자님. 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은 언니. 핸드폰 속에 저장된 그 이름. 자신의 불륜남을 지칭하는 그 유치한 애칭을 제가 입 밖으로 낸 순간 언니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핸드폰이 참 시끄럽게 울리더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부한테 잘해, 언니. 쫓겨나기 싫으면. 아, 그리고 저는 언니가 마시던 맥주캔을 집어들어 싱크대에 쏟아버리며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언니가 해. 난 오늘 좀 피곤하네, 형부랑 노느라. 저는 멍하니 앉아있는 언니를 뒤로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등 뒤에서 언니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파열음은 언니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축포처럼 들렸으니까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눕자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형부였습니다. 괜찮아. 혜진이가 괴롭히진 않았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언니 안 무서워요. 저한테는 형부가 있으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방문 밖에서 언니의 발작적인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수아, 문 열어. 너 당장 나와. 하녀의 반란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전쟁. 과연 언니는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그리고 형부는 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더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폭풍 우가 치던 밤보다 더 위태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세 사람 중 한 명은 죽어서 나가야 끝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언니는 포크를 든 채 굳어버렸고 형부는 와인잔을 흔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왔네. 오늘의 메인 게스트. 형부가 초대한 손님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언니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언니의 왕자님, 상간남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체한 저녁 식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언니가 제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던 그 밤이 지나고 며칠간 집안에는 기묘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언니는 형부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아침마다 넥타이를 골라주고 퇴근하면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저에게는 눈을 흘기면서도 형부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현모양처 연기를 했습니다. 형부는 그 모든 연기를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관객처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언니는 형부가 마음을 돌렸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그 칼날이 오늘 밤 드디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자. 내가 손님을 한 분 초대했어. 아침 출근길 형부가 던진 말에 언니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손님, 누구? 중요한 분이야? 내가 코스 요리로 준비할게. 와인도 좋은 거 따고? 언니는 형부가 지인을 초대해 자신을 아내로서 소개해주는 자리가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스테이크를 굽고 꽃을 꽂고
가장 비싼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저녁 7시, 식탁 위에는 촛불이 켜졌고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세팅되었습니다. 언니는 주인공처럼 식탁 상석에 앉아 우아를 떨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시는 분이 누구야? 사업 파트너? 언니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부는 와인잔에 비친 붉은 액체를 응시하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너야. 당신이랑도 인연이 깊은 사람이고. 나랑? 누구지? 언니가 고개를 갸웃거릴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셨나 보다. 내가 나갈게. 언니는 나비처럼 사뿐거리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형부의 얼굴을 봤습니다. 형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서늘하고 잔인하게. 현관문이 열리고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그리고 1초 뒤 오, 오빠? 언니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자는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저급한 명품 로고가 박힌 티셔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언니의 핸드폰 속에 저장된 왕자님, 바로 그 상간남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민석 씨리. 형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형부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 자신의 내연남이 왜 남편의 초대를 받아 우리 집에 와 있는 건지. 여보, 이 사람은? 언니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인사해. 내 회사에 납품하러 온 거래처 직원이야? 근데 우연히 알게 됐어. 이 친구가 내 아내랑 아주 각별한 사이라는 걸? 형부의 말에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간남은 고개를 푹 숙였고 언니는 다리가 풀려 의자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형부는 아무렇지 않게 상간남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제 아내가 당신을 위해 최고급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지옥의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칼과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만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언니는 손을 너무 떨어서 고기를 썰지도 못했습니다. 상간남은 형부의 눈치를 보며 물만 들이켰습니다. 고기가 질긴가 보네. 혜진아, 왜 안 먹어? 형부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다정함이 칼날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박민석 씨도 많이 드세요. 모텔비 내느라 돈도 없을 텐데 이런 거라도 많이 먹어둬야지. 푸, 상간남이 사례가 들려 물을 뿜었습니다. 언니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강민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 불러다 놓고 뭐 하는 짓이야? 우리를 모욕 주려고 작정했어? 형부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거실에 대형 TV를 켰습니다. 모욕? 누가 누구한테 모욕을 줬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 언니와 상간남이 엉켜있는 모습, 그리고 적나라한 음성들. 오빠 내 남편 진짜 멍청해 아무것도 몰라? 그 자식 돈 많잖아. 이혼할 때 위자료나 왕창 뜯어내. 그러게 동생 년 식모처럼 부려먹고 나니까 편하긴 하더라. 거실에 제 이름과 형부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의 낯뜨거운 신음소리와 비웃음 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귀로 듣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던 형부의 손등에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꺼, 끄라고. 언니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TV를 몸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아, 너는 나를 기만했고 내 동생 같은 처제를 모욕했어. 그리고 형부는 상간남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내 돈을 갖다 바쳤지. 형부는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내가 쓴 법인카드 내역, 저 놈한테 송금한 내역, 그리고 모텔 출입 기록 3년치.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을 덮었습니다. 상간남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사모님이 꼬셔서 돈 준다길래 만난 것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야, 박민석, 너 말이 다르잖아. 내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언니가 상간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던 왕자님과 공주님은 위기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개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추악한 꼴을 보며 저는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형부는 그 난장판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수아야, 이리 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부 옆에 섰습니다. 형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언니와 상간남에게 선언했습니다. 잘 들어 강혜진.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아웃이야.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미 들어갔고 내 명의로 된 카드, 차, 보험 다 정지시켰어. 넌 빈털터리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박민석 씨, 상간남 소송은 별개로 횡령공범으로 형사 고발도 들어갈 겁니다. 감옥갈 준비하세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언니가 형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 아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형부는 잡힌 바지를 털어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 손 치워더러. 그리고 형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하고 싶은 말 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지난 2년 저를 하녀 취급하며 무시했던 언니, 제 청춘을 갉아먹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여자.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물 한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얼굴에 천천히 부어버렸습니다. 주르르. 물이 언니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화장이 흉하게 번졌습니다. 언니, 내가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모른 척 해준 거야.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 사랑받는 척 연기하는 게 너무 애처로워서. 너. 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나가 내 형부 옆에서, 아니 내 남자 옆에서 꺼져. 제 마지막 말에 언니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내 남자. 형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꽉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긍정이자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상간남은 도망치듯 현관으로 뛰쳐나갔고 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형부는 경비실에 연락해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스테이크와 깨진 와인잔 파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형부는 힘이 빠진 저를 소파에 앉히고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수아야, 무서웠지? 아니요, 시원해요.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요. 우리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폐허 속에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습니다. 악마들은 쫓겨났고 이 성에는 이제 상처 입은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법적인 이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는 이 남자의 온기가 그 어떤 비난보다 뜨거웠으니까요. 최후의 만찬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형부와 제가 함께 만든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겠죠. 수아야, 방문 잠그지 마. 언니와 상간남이 쫓겨나고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집 안,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저를 형부가 불러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게 깔려 있었고 묘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뒤를 돌았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형부의 눈빛,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저를 지켜주던 점잖은 보호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이 마침내 우리 밖으로 나온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는 지독하게 원초적이고 위험한 수컷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참을 이유가 없잖아. 방문 열어도 아니 오늘 밤 내 방으로 와. 명령인 듯 애원인 듯한 그 제안에 제 온몸의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거절. 아니요.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10시.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물기 어린 머리카락, 붉게 상기된 볼, 그리고 가슴께에 남아있는 옅은 멍 자국들. 언니의 하녀로 살았던 김수아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한 남자의 여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벌거벗은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거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오직 형부의 방, 그 금지된 공간에서만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맨발이 마룻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형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형부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읽고 있던 책은 장식일 뿐 그의 시선은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안경을 벗어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그 소리가 시작 신호였습니다. 이리 와. 형부의 손짓에 저는 홀린 듯 침대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자 형부의 뜨거운 손이 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샴푸 냄새 좋네. 그의 코끝이 제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형부의 숨결이 닿은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 그 호칭 오늘은 쓰지 마. 형부가 제 입술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속삭였습니다. 형부라고 부르면 내가 더 나쁜 짓을 하고 싶어지니까. 형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힘없이 그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부의 단단한 가슴팍,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 그리고 저를 감싸는 묵직한 우디향. 이 남자의 냄새, 언니가 그토록 싫어했던, 하지만 저는 몰래 훔치고 싶었던 그 냄새가 제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좋아야 나 이제 착한 사람 안 해. 형부의 손이 제 등 뒤로 넘어가 가운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옷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어. 너를 눈앞에 두고도 만지지 못하는 거. 식탁 맞은편에 앉은 너를 보면서 딴 생각을 참아내는 거. 나한테는 매 순간이 고문이었어. 형부의 고백은 절절했고 그의 행동은 거침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쇄골을, 가슴을, 그리고 더 깊은 곳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몸에 남겨진 상처를 핥아주고 결핍된 부분을 채워넣느라 밤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 소유의 의식이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까지 다 내 거야. 형부의 거친 몸짓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뻐근했지만 기분 좋은 나른함이었습니다. 저는 형부의 팔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형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감겨있는 눈, 오뚝한 코, 그리고 어젯밤 저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그 입술. 저는 손가락으로 형부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형부가 잠결에 제 손가락을 앙 하고 물었습니다. 눈도 뜨지 않은 채 제 손가락을 혀로 핥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젖은 감촉에 다시금 아랫배가 찌릿해졌습니다. 깼어. 형부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으며 실눈을 떴습니다. 그 나른하고 풀린 눈빛이 너무나 섹시해서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배고파요. 밥 먹어야 하는데. 제가 웅얼거리자 형부가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 형부. 아침부터. 형부 아니라고 했지. 형부가 제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한 번만 더 형부라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침대 밖으로 못 나갈 줄 알아. 결국 우리는 점심때가 지나서야 침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도 우리는 식탁 의자가 아닌 서로의 무릎 위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형부가 떠주는 밥을 받아먹고 형부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제가 닦아주었습니다. 이 넓은 집이, 언니의 감시가 사라진 이 공간이 온전히 우리의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죄책감, 도덕, 그런 건 문 밖의 세상에나 존재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문 안에서 우리는 태초의 아담과 이브처럼 본능에 충실한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형부는 가장 비싼 맞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언니가 입던 옷이 아닌 그가 선물해준 새하얀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 수아야.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주며 형부가 말했습니다. 우린 죄 지은 거 없어.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죄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친 그 여자랑 그 놈이 지은 거지. 운전하는 내내 형부의 한 손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법원이라는 차갑고 엄숙한 공간으로 향하면서도 차 안의 공기는 끈적했습니다. 형부의 아니, 이 남자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법원 복도에서 언니를 마주쳤습니다. 언니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러운 년놈들. 천벌 받을 거야. 내가 감히 내 남편을 뺏어가. 언니가 달려들려 하자 형부는 제 허리를 보란듯이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듣는 앞에서 제 귓가에 아주 낮고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재판 끝나고 빨리 집에 가자. 그 말은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고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는 걸 보며 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형부의 품에 안겨 저는 언니를 향해 처음으로 승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언니가 보는 앞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행복한 불륜 커플을 연기했습니다. 아니,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난과 경멸조차 우리의 사랑을 불태우는 장작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1년, 우리는 언니의 흔적이 묻은 그 아파트를 팔고 교외의 한적한 2층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웃집과는 거리가 먼 아주 은밀하고 고립된 곳. 밤이 되면 오직 풀벌레 소리와 담장을 넘어가지 않는 우리의 숨소리만 들리는 곳. 형부는 퇴근 시간이 되면 칼같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형부의 손은 바빠집니다. 다녀왔어. 넥타이를 풀기도 전에 제 허리를 감싸고 요리하는 제 뒤에 서서 사랑을 속삭입니다. 맛있는 냄새 나네. 김치찌개 끓였어요. 오빠 좋아하는 거 얼른 씻고 와요. 아니, 찌개 말고 너한테서 나는 냄새. 형부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저를 식탁 위로 들어올려 앉힙니다. 식탁 위에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밥은 나중에 먹자.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오빠 아직 해도 안 졌는데. 상관없어. 여기 우리 집이잖아. 아무도 안 봐.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집요해집니다. 마치 내일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것은 일종의 중독이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고 서로의 냄새를 맡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지독한 중독.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는 테라스에 나갑니다. 2년 전 그 밤처럼 빗소리가 세상을 덮어버리는 날, 우리는 빗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간에 기대어 서로를 안습니다. 비는 우리를 만나게 해준 매개체이자 우리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가끔 형부가, 아니 내 남편이 묻습니다. 땀에 젖은 채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후회 안 해? 나 같은 놈 만나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면 저는 남편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막으며 대답합니다. 후회는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는 그럼 오늘도 죽을 만큼 사랑해줄게.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거세질수록 우리 방 안의 열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이 남자의 품 안에서 저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으로 살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사랑이니까요.